정책 자문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아무튼 저를 정책 그 자문위원으로 썼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당파적이기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어떤 그 전문성, 저는 주로 중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을 주로 이렇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수위에 들어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평화 번영분과에서 제가 군사와 안보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어느 대통령님도 저를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쫓겨난 적도 한 2번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제가 경향신문에서 매달 제 이름을 들어서 김은규의 그 외교 만사라는 칼럼을 한 달에 한 번씩 게재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모든 과거사 문제를 덮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결정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너무나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미래를 위한 그 결단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서 그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일본과의 그 사실 그 의견이 다른, 국가 이익이 다른 사안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그 덮고 일본과 관계 개선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한국의 외교사가 계속 지속되는 한 누군가는 슬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호 통제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가 네, 아주 별로 관계가 안 좋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날요, 제목이 원래는 시일야 방성대국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혹시 써야 될지도 모르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3분 전에 제목을 쭉 줄을 긋고 바꿨습니다. 그 5호 통제라.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로 골치가 아픈데 당시 제가 외교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있었는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세아 외교를 위해서 해외 순방을 하시길래 거기에 이제 좀 건의할 사항들을 좀 이렇게 조선일보에 게재를 했었는데, 글쎄 조선일보가 거두절미하고 MB 신아세아 외교 그 모호한 비전, 이렇게 제목을 다는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셔서 그날 아침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김은규 교수를 해임하라고 다들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결국은 학교로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어찌됐든 청와대에서 그리고 혹은 다른 여타 기관에서 저를 계속 불러서 썼던 이유는 아마 제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견해는 지금도 정부 일부 기관을 위해서 전 여전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저 개인의 견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다시피 저는 한 300여 편의 글을 쓰고 있고요. 아마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한 거는 한 300번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업계 사람들 가운데 저만큼 중국을 많이 다닌 사람도 없고요. 사실 지금도 미국에서 막 돌아와서 지금 시차 때문에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못 자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어눌을 하더라도 제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차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훨씬 더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는 우리의 바람직한 외교안보 정책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그 싱크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KBS에서 제가 TV는 잘 안 나가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보다시피 제가 생긴 게 그렇게 썩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라서 괜히 지금 불쾌지수도 높은데 저 같은 사람까지 나가서 떠드는 게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나갔는데 그 PD가 어떻게 용케 플라자 프로젝트 광고 선전해 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그 조건으로 나가서 최근에 쌤과 함께라는 그 프로그램에 200회 특집으로 나갔는데요. 갑자기 이게 결국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을 치는 바람에 글쎄 250만 뷰가 넘었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아마 오늘 제 이 특강도 저것 때문에 제가 지금 청빙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의 국제 정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우리는 역대 최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좀 모자랐을 때는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특별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을 받은 교황, 바로 이들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혹은 넌 파문이야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왕이라도 누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갑자기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체결하면서 세상에 인간보다 더 혹은 현재 존재하는 권력보다 더 나은 권력은 없어 라는 것을 합의하게 됩니다. 이거는 30년에 걸친 엄청난 전쟁의 결과였던 거죠. 바로 그 시대가 지금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패권 질서 속에서 사실 대한민국은 최고로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산업화를 일으켰고요, 민주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정보화를 일으킨 이런 나라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처럼 성공적인 나라,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죠. 그런데 바로 그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만 강화하면, 그리고 미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안보 몰라도 돼요. 실수해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 형님한테 달려가서 좀 도와줘 라고 하면 미국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오늘날도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미국이 아주 급격하게 패권이 흔들리면서 약화되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돌볼 여력이 없어
나부터 우선 챙길 거야라고 아예 선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도전과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시장 경제라는 제도를 글로벌하게 적용시켜서 언제든지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규칙하에서 장사를 하고 시장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체제인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통상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은 전쟁이 있으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시장이 없으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전쟁을 억제하던 미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대단히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했던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갈라치기 하고 이제는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직면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고요. 일부에서는 이것을 신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냉전이란 말을 쓰기는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냉전은 적과 우군으로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군 편에 우리가 서야 되고 우군이 하는 모든 결정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서 자율성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우군이 이제는 내 이익대로 나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 괴리는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새로운 세계는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 그 다음 탈냉전 시대, 그리고 새로운 시대, 현재 우리는 저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빠르게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미중 전략 경쟁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과정은 이 대한민국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혹은 한반도에 사는 국가는 사실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닿는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있었을 때, 그리고 세력 전이가 있었을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요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3번이나 침략을 받았죠. 우리는 강감찬의 귀주대천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 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동맹이었던 송나라와 관계를 절연하면서 그 전쟁을 끝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몽골이 발행했을 때 어땠죠? 30년 동안 국토가 유린됐습니다. 결국은 항복을 했죠. 다음에 명나라가 발행했을 때 어떻게 됐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의 선진 기술을 받아서 그 힘으로 대륙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7년 전쟁 동안에 우리 아마 전 인구의 한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0만 정도가 남아있는 그 땅에 다시 청나라가 발흥하면서 어떻게 됐죠? 또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죠. 왕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땅에다가 절을 하면서 겨우 이 나라의 명맥을 구했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400만 남은 인구 중에 걸어갈 수 있는 60만 명은 끌려서 청나라의 심양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양에 있는 그 호수는 바로 이 조선인들의 자살의 호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삶들을 우리 조상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구한말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다시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소련에 의한 세계 냉전이 시작됐을 때 다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강대국 간의 경쟁이 붙었을 때, 그리고 세력전이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은, 혹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한 번도 그 폐해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역사가들은 지금 현재의 이 시간을 미중 패권 경쟁의 시기 혹은 세력전의 시기라고 분명히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뭐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안에 다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이 한반도에 사는 역사는. 곧 우리는 이 한반도가 전쟁의 폐허가 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그게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던 경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괜히 성질 내지 마시고 아들, 딸에게 잘하시고 서방님한테 잘하시고, 이웃과 친절하게 같이, 어차피 같이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재밌게 사십시오. 그게 일단은 가장 제가 현실적인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상들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패권 경쟁 시기에 생존하는 법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라는 사람이 과거에 세계의 패권 경쟁 500년의 역사를 봤더니 16번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대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도 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사람의 논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세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 관심사인데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 세계는 말이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구성돼 있어. 니는 어느 편에 속할 거니? 라고 강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단합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가장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호응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네? 어떤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일본? 정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또 빙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처럼 전적으로 미국이 제안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세계는 둘로 나눠서 민주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의 대결이야 라고 해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외교, 안보, 경제정책에 적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항상 자유와 민주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편에 우리가 서야 된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까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민주주의의 편에 서서 침략자인 러시아에 대항해서 심지어는 군대까지 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적극적으로 바이든의 대외 정책을 지지해 왔습니다.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송출되나요? 나 일본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본처럼 사악한 국가가 없습니다. 일본은 말이에요, 가장 친미 국가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익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도 러시아와 사할린 가스 계약하고요, 북극해 프로젝트 러시아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액이 줄질 않았어요. 세계 2위, 3위, 우리나라를 앞섰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절대 실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일본 방위성의 초청으로 일본 방위연구소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을 놓고. 그때 일본 친구들이 하도 대한민국은 중국의 결국은 영향권하에 들어갈 거야라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일본만 바라봐야 돼. 일본이 결국은 유일하게 미국 편일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전문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본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왜? 세계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가장 빠르게 그것을 포착하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세계 해상 패권을 지배했을 때 일본은 네덜란드와 손을 잡고 결국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쳤습니다. 화약과 각종 의학과 그 다음에 우리 지리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로 영국이 해상 패권을 장악했을 때 결국 영일동맹을 통해서 우리 독도를 강점하잖아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 북방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바로 해양 동맹인 영국과 일본이 사실상 그 한반도를 결국은 일본이 강점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이 누구랑 손잡았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육군력을 가졌던 독일하고 손잡습니다. 가장 무서운 국가였죠, 당시.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누구랑 손잡았죠? 네? 미국.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과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전문가들 앞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무식하고 멍청해서 외부 변화에 좀 둔감하고 고집도 더럽게 세서 잘 안 움직여. 우리는 똥꼬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런데 20년 후에 중국이 부상을 더하면 니네가 중국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힐까 봐 난 그게 걱정이다 그랬어요. 어때요? 말 됩니까? 그랬더니 일본의 어느 전문가도, 일본의 어떤 장군들도 단 한 명도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일본은 자신의 실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서 세계의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인도나 트르키예 같은 나라도 대부분 다 그렇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특히 강대국들은 결코 자신의 실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저도 국제정치를 가르칩니다만 가장 먼저 제가 가르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실익? 네, 좀 더 고상한 말로 좀 하시죠. 고상한 말로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실익이 뭡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 있다? 세상은, 우리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첫 구절이 제가 가르치는 첫 강의에서
구절이 뭐냐면 세상은 사악하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착한 놈 하나도 없다. 힘이 센 놈일수록 더 사악하다. 힘이 센 놈일수록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정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거기에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아테네가 우리와 같은 델로스를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둘이. 델로스는 말이지, 야, 우리 세상에 정의라는 것도 있고 도덕도 있고 내가 너한테 우호적으로 그냥 중립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될까? 너 해치지 않을 텐데? 라고 했더니 아테네가 델로스한테 딱 한마디 해요. 강대국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약속은 지가 당해야 될 바를 당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델로스의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게 국제정치의 가장 아주 섬뜩한, 그렇지만 가장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야, 우린 살았어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이 흔들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까요? 중국은 말이죠, 세상을 천하삼분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 미국 중심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은 그 중간지대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갖게 되느냐에 의해서 미래의 패권은 결정된다라고 중국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방 학자들은 이들도 대체로 천하삼분론적인 입장인데요. 대신 글로벌 노스 혹은 웨스트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죠. 글로벌 이스트, 여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인데 서방 세계 학자들은 주로 중국을 글로벌 이스트로 보려고 해요.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나 글로벌 이스트 아니야, 글로벌 사우스야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중국을 빼려고 너는 글로벌 이스트야, 그리고 나는 글로벌 사우스야 이렇게 하죠. 네, 그게 이제 또 싸움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러시아 너는 글로벌 이스트야, 그리고 나는 글로벌 사우스야 이렇게 하죠. 네, 그게 이제 또 싸움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세상은 말이야 미국이 말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싸움도 아니고 중국이 말한 그런 천하삼분론도 아니야. 세상에는 원래 강대국들의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영향권이 있는 거야. 그 영향권은 4대 영향권이야. 미국 영향권, 중국 영향권, 그 다음에 서방의 영향권, 그리고 바로 러시아 영향권이야. 그걸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내 영향권에 왜 네가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세계, 여기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 서구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대립이라는 미국의 양대 진영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일본과 서구가 과연 한편인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실속 챙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서로 한편이 될 줄 알았더니 울라? 중국이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준동맹 관계를 견제하는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요새는 중국이 우리한테 훨씬 더 친절해요. 가까워졌고, 북한은 아주 지금 대단히 못 살게 굴고 있죠. 북한의 김정을의 비자금을 다 지금 못 가게 막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땅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IT 전사들, 한국에서 사기치고 이렇게 그 인터넷상으로 돈 뽑아서 김정은의 비자금이 줄을 대는 그 인간들을 전부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범죄하다가 걸리면
한국에 인도한다고 한국어 인도협정까지 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북한의 IT 전사들이 대거 지금 러시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최근에 북한의 특수군단이라고 신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마 북한의 IT 전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죠. 네, 그게 이제 현재 북중 관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국제 정치관, 세계 정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짧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미국은 과연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거를 보자면 원래 미국은 중국하고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보다 하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쟁할 부분은 하겠다. 뭐 이게 기본적인 오바마 때까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전략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놔요. 누구겠습니까? 트럼프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그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 5대 대통령 안에, 미국의 운명을 바꾼, 역사를 바꾼 위대한 5대 대통령 안에 들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안 믿겨요. 네, 바로 이 트럼프가 감히 어느 누구도 중국과 정면 대결을 할 생각이 없었던 미국의 조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 라고.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미국이 망하든 미국이 흥하든 미국의 대전략의 흐름을 바꿔놓은 미국의 5대 대통령 안에 들어갈 겁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두 번째 아브라함 링컨, 세 번째 루스벨트, 그 다음 누구죠? 레이건, 그리고 트럼프일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안 해요? 우리는 아무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는 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다 해리스가 될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네, 제가 트럼프가 될 거 예상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기 2주 전에 미국에 제가 페이퍼를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고 트럼프의 표수가 300표를 넘는 몰표를 받으면서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날 경향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김은규 외교만서 쓰는 날이라서. 그래서 선거 당일날 그 아마 제 칼럼이 나왔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해요. 제가 아마 틀렸으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제 돗자리 걷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마 있을 텐데 놀라웠게도 제가 그걸 맞춰서 미국의 트럼프가 가장 자랑하는, 그리고 트럼프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허슨 연구소의 아태 센터 소장이 저하고 토론자였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한국에 온대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트럼프는 바로 미중 간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전략적 협력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의 관계야. 심지어는 신냉전의 관계야. 그리고 중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은 트럼프의 정책을 바이든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바이든은 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씁니다. 차이점은 뭐였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점은 뭘까요? 대중 정책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뭘까요? 트럼프는 서양의 체스 게임을 했습니다. 체스 게임 뭐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적의 장군을 죽이면 이깁니다. 적의 대장을 죽이면 이겨요. 돌진형이죠. 바둑은 어떻게 하죠? 포석을 잘 깔면 이깁니다. 전투에는 져도 돼요. 전쟁이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체스 게임을 했다면 바이든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바둑 게임으로 간 겁니다. 최초로, 미국 최초로 중국을 상대로 미국식의 바둑 게임을 전개한 사람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됐으니까 다시 체스 게임으로 돌아온 거죠. 과연 성공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특징을 보자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 있어서 그 시장,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결된 겁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대단히 빠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그 이혼을 그 시작한 거죠. 이혼 절차를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계신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중국과 미국과 동시에 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분야는 동시에 이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한쪽하고만 해야 돼요. 트럼프 시대에 훨씬 심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주로 논했다면 국가는 이 경제에 그 반하는 역할이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국가의 산업 정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만약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이제는 고려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국제정치의 독해법을 이제 빨리 읽는 강대국들의 이제 움직임이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뭘 했을까라고 하면 세 가지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동맹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는 디커플링, 완전히 갈라서기 할 거야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중국의 마스크, 그러니까 미국의 마스크의 90%는 중국이 대줬어요. 미국은 마스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미국의 국민 소득은 5만 불, 6만 불 이상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의 국민 소득을 그만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쉽게 돈 벌고 크게 돈 버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국가들에게 하청을 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냉전, 준냉전의 시기가 시작되고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미국은 지 마스크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그 미국을 도와줬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왜 바이든이 졌느냐, 중국과 싸웠기 때문에 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중국하고 싸웠더니 중국이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그 공산품들을 제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확 치솟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2021년에 인플레가 9% 이상 넘어가 버려요. 미국 국민들의 아우성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깨달았어요. 아, 중국하고 전면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한 겁니다. 중국과의 전면 전쟁은 불가. 대신 핵심 산업에서만 경쟁을 한다. 이게 이제 바이든의 후계 정책이에요. 그 정책을 이제 트럼프가 뒤집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불을 보듯 뻔하죠?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어떻게 커버하겠다는 거죠?
딴 나라로부터 관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그 돈을 미국에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발전은 훨씬 빠르게 되고 미국 국민들은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인플레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내적 역량을 강화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모두 미국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은 미국과 중국의 그 대결 가운데 다음 6가지가 이제 주요 영역인데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네,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미국이 점차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중국이 최대의 시장이지만 미국은 시장이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기술을 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안보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천상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이 점차 이렇게 영향력이 강화되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군함입니다. 미국에 군함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2030년까지 거의 군함수의 반을 퇴역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 전화를 하면서 해군에 있어서 그 선박 건조에서 협력하자 한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군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2030년까지 미국은 이제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게 지금 미국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시진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넘어가기로 하죠. 트럼프로 가겠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야 되나? 아이고 잘못 갔네요. 네. 잠깐만요. 아이고 구구구구 끝나버렸다. 자, 끝내겠습니다. 어떡하죠? 가만. 우리 트럼프로 가야 되는데 좀 다시 한번 가보시죠. 네. 빨리 가야 되나? 오케이.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혹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트럼프로 넘어가죠. 이 사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이건 저는 일부러 연출한 줄 알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이걸로 미국의 선거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외교 정책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자면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동맹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을 강하게 할까? 그건 돈 많이 걷어들이고 미국에 투자하게 하고 미국의 나쁜 놈들, 불법 이민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정책이 이제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예측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제가 보냈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경합주 미국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경상도는 국민의힘만 주라고 찍잖아요. 전라도는 민주당만 주라고 찍잖아요. 우리 이 자식들 머리도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서로 욕하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을 찍는 주는 죽어라고 공화당만 찍습니다. 민주당을 찍는 주는 죽어라고 민주당만 찍어요. 그런데 그 50개가 넘는 주 가운데 7개 주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미국 선거는 말이죠, 전체의 폴을 보는 게 아니고 국민의 지지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7개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만 보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선거는 각 주마다 한 표라도 더 이기면 몰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개 주의 향방이 중요한데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그다음 미시간, 위스콘신, 그다음 네바다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선거 전에 폴을 보면 미시간과 위스콘신이 그 동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주는 다 트럼프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더 쪽팔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창피하잖아. 미국 사람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안 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즉 샤이 트럼프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건 미국 정치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그 다음에 사회 약자들, 그 다음에 이민자들, 이런 층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선거는 그날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한꺼번에 몰아서 해요. 그래서 이날 선거에 나가면 대통령도 찍어야 되고 상원의원도 찍어야 되고 하원의원도 찍어야 되고 법무장관도 찍어야 되고, 예를 들면 교육감도 찍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책 한 권짜리.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 갑니다, 선거장에. 그래서 폴을 할 때는 가서 나는 해리스 지지야라고 해놓고 실제 선거장에는 20몇 프로밖에 안 가요. 그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한 40% 조금 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정도 트럼프가 지고 있어도 사실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동률이면 트럼프가 이기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제가 추세를 쭉 보면서 쭉 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어디 갔어? 내가 지도를 하나 놔뒀는데, 아이고 지도 없앴나 보다. 이게 지 마음대로 안 가네. 이런. 뒤로 잠깐만요.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익숙치 않아서. 오케이, 여기 있구나. 찾았다, 드디어. 계산을 해봤더니 적어도 6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적어도 302표, 270표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302표는 기본으로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서 미국에 보내놨는데 실제는 312표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압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하원과 상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든 법 집행이든 뭐든지 트럼프의 천하입니다. 이제는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그 밸런스 오브 파워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한쪽에 몰아주면 의회는 대충 반대당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죠. 한꺼번에 트럼프한테 몰표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선 이전에 4가지 미국의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어서 표로 하나 했었는데 지금은 줄였는데, 만약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가능성 제일 높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장 우선 정책을 하되,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린다는 거죠. 대신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가 이제 문제고요.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성장이 억제되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되고요.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원을 지배하면 이게 최악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면 성장도 안 되고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제 조세 정책에는 하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무역, 이민, 국방은 대통령이 이제 힘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진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충성도가 인선의 기준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죠. 요새 못난 사람들일수록 지한테 충성한 사람만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나를 서포트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트럼프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큰일 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어젠다에 충성하는 인물들, 무조건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인물들로 다 채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가 대통령 될 줄 몰랐어요. 하다가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의 인물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다 두루두루 명망가들을 함께 내각에 구성했더니 이 명망가라는 놈들이 사사건건 반대예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거기에 질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는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합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미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미국 대통령은 두 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 4년 동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엄청나게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세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의 충성하는 놈들로, 분들로. 제가 공공회장 손줄 보고 제가 공공에 잘 안 나오니까 다 채워 넣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엄청난 압박이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등용해서 미국의 행정부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다 잘라내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기관들 다 없애겠다. 이건 전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전쟁하다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혹시 여기 방위산업에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군사안보를 담당했어요. 보니까 방산산업이 이 복마전이야. 그래서 내가 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했더니 뜯어 말려. 왜? 교수님, 조용히 저녁 때 칼 맞습니다 그래. 그게 어마어마한 복마전이라서 그거 잘못 건드렸다는 교수님,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조용히, 아마 김은규 교수 어디 룸살롱에서 뭐 했다, 뉴스 금방 나갈 거라고, 뭐 어디서 뭐 무슨 짓 했다, 금방 나갈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칼 맞는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못하냐, 개혁을.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 쪽은 외교안보 쪽으로는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걸 손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쪽은 봤더니 그쪽은 다 연결돼 있어서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행정부를 개혁하는 것, 이 관료제도를 개혁하는 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신 트럼프는 딴 건 몰라도 미국에서 정부에서 쓰는 돈은 다 자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도 자를 가능성이 커요. 대신 군사력은 늘리려고 할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에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서 미국 정부의 이자를 내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1년 국방비 전체, 미국 전체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자만 내야 될 게.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돈 많은 나라들로부터 빨리빨리 돈 내놔라 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방비가, 종종 미국의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설명하는 게, 미국의 국방비는 말이죠,
그 다음 나라의 국방비 2등부터 10등까지의 국방비를 다 합친 국방비 액수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고야라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되는 이자만 해도 그 국방비 액수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해외 개입 이제 못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돈은 그 나라에서 대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끝낼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군사력이고 하나는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돈이 없고요. 군사력은 현재 거기에 투사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트럼프의 그 말과 이걸로는 이 사악한 국제정치에서 절대로 설득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과는 훨씬 더 강력한 경쟁으로 가겠죠. 특히 중국이 그 선진 기술이나 혹은 전략적인 산업이나 군사안보와 관련된 산업에 연관된 것은 엄청나게 때려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로 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의 이러한 추진 방향과 대외 관계의 변화를 보면 이민자는 강력히 통제한다고 그랬고 제조업은 재건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미국에 누가 제조업을 투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상한가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일단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는데요,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반도체 같은 데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고요. 이게 끊기면 그 되게 난리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정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른 데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 들어가면 적어도 1.5배에서 2배까지 그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힘이 제일 센 나라고, 시장이 여전히 큰 나라고, 기술이 제일 많은 나라고, 안 들어오면 너 죽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마 여기 삼성이지만 삼성 죽을 맛일 거예요. TSMC 영리해가지고 잽세게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분산 투자로. 한쪽에 몰빵하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했는데 우리의 전략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투자 시간을 늦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금도 안 주는데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게 이제 즉 한국의 제조 기반을 미국 이전 요구 강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죠. 미국은 뭐가 세죠? 정보력이 셉니다. 들어가면 우리의 기밀들 다 탈탈 털릴까 두렵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술 인력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죠? 제가 사악해서 저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털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기술자들한테 현재 삼성에서 받고 있는 돈 2배 월급 주겠다. 더 강력한 거 있죠. 네 처자식들 그린카드 주겠다. 버티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누가 이렇게 비웃습니까? 네, 그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죠?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훨씬 많이 줘야 되는데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제조 기반이 미국으로 들어가면 다 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지만 축소하겠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택에 28,000명이나 두고 있는 건요,
중국이 제일 먼저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디부터 때리냐면 평택부터 때릴 겁니다. 2만 8천 명이 몰살해요. 그런데 미국의 주력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의 전투 병력을 둔 데가 없어요. 그게 바로 중국의 코앞에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으로서는 너무 리스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산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데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난리죠. 야,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모자란데 말이지. 그걸 빼겠다고.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방위비를 더 내라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비용 분담비를 더 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금방 아직 잉크에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게 8.5%씩 2026년부터 30년까지 올리기로 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트럼프는 9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9배 내놔. 니네 그 정도 부자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반쯤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엄청나게 협상 잘했다고. 근데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한 2배쯤 생각하는데 10배쯤 부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트럼프가 그런 분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국제관계도 동맹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분이라서 대단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고요. 김정은과도 아마 트럼프가 2년 말이나 3년 초쯤에 김정은하고 만날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이 상황을 보시면 이 김은규 교수가 하는 게 맞았으면 제 양탄자 돗자리 깔아주자, 양탄자로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성과가 안 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게 집중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측한다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안 될 겁니다. 싸움만 엄청나게 붙고, 그러면 트럼프는 절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해봤던 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북한과의 이 관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쓱 야 우리 만나볼까 이렇게 아마 타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도 약아가지고 이제는 야 너 필요 없어 그럴 거예요. 아니면 나 만나려면 상당한 걸 내놔, 내가 가진 핵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대거 축소시켜, 그게 조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세계 미국의 5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올려놓고는 지금 얼마나 트럼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미국의 그 조각을 하고 뭐 이런 제도적인 그걸 개혁하는데 한 1년 걸려요, 사실.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은 새로운 대통령 뽑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돼요. 2년 동안에 다 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버티기 할 거예요. 해주는 듯 하면서 버티기. 미국의 행정부 관료들도 버티기 할 겁니다. 이 시간만 지나가라. 왜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관료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예, 잘못하면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참 사악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트럼프 시기가 되면 신냉전의 도래가 되죠. 그래서 근데 강한 미국과 강한 중국, 러시아가 부딪히게 되고 미 공화당의 대중 압박이 아주 강화될 건데, 사실 이건 한국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시기에 이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실패하면 결국은 미중의 경쟁적 공존과 혼돈의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쇠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트럼프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쪽의 시나리오로 갔다가 다음으로는 이쪽 시나리오로 조만간에 우리가 10년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합시다.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미국의 가장 저명한 전략가 중에 한 명입니다. 헨리 키신저하고 함께. 그런데 이 양반이 1997년에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 5개의 지정학 추측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향후 대단히 크다라고 이 사람이 예측을 해놨어요. 그게 97년입니다. 근데 어떻죠?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아제르바이잔 이미 전쟁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전쟁 중이고, 아르메니아하고 터키, 이란 전쟁 중이죠. 그 다음에 한국만 남았습니다. 소름 끼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한국, 그 다음 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여기 그죠? 대만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한반도로 이어지는 이게 그 다음 전쟁이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어요.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저 동유럽에서 스탈린이 계속 진군을 하면서 베를린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거를 항공기로 물자를 수송하면서까지 거의 그걸 살리기 위해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소련하고.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이 한반도에서 전쟁 국면을 열므로써 동유럽에서 전쟁이 날 그 고기압을 빼버려요. 그리고 세계의 에너지와 관심을 한반도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은 대단히 전략적인, 그래서 대성공을 거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반도에서 반드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왜 그러냐? 미국의 시뮬레이션 게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이 단독으로 대만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이길 수는 없습니다. 100번 중에 99번은 져요, 미국이 현재. 그런데 적어도 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일본과 한국이 그 미국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을 발을 묶어 놓으려면, 그리고 일본을 못 움직이게 하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한미군을 붙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군은 못 움직이고 일본도 바로 앞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군이 지원을 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질문하시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삼축 체계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전력을 갖다 놔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어느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아직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내놓는 게 한미동맹이고 미국의 핵 확장 억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아마 중국과 북한은 미국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그리고 북한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이제 우군으로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이고, 김정은이 계속 사실은 우리가 전략적 견제에서 중국과 협력하겠다, 대만 문제 때 우리가 협력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거의 이제는 군사동맹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 심지어는 파병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야, 이거는 이제 순식간에 확전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난해하죠. 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오신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는 방법. 왜냐하면 제가 그쪽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쏘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막을 수 없다고. 근데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북한은 전쟁 일어나자마자 아마 서울은 3군데 정도 때릴 거고요. 평택, 오산, 부산, 그 다음에 경주 이렇게 때릴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 안 살고 있으니까 난 안심이다고 이겁니까? 네. 왜냐하면 거기가 주요 거점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 뭘까요? 이거 엄청난 선물이에요. 내가 여러분 다 10년 안에 죽을 가능성 크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제주도? 제주도. 어떤 충청도 양반이 그랬답니다. 6.25 때 저기 전라도하고 경상도 양반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하고 막 나는 이거 큰일 났단 게고 하면서 갔는데 충청도 양반이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들 가시오 그러더니 제주도 도착했더니 왜 이제 와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자, 아닙니다. 언제 제주도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사이렌이 울리면요 2분 30초입니다 2분 30초.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2분 30초 안에 어디로? 지하철로. 지하철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오시면 됩니다. 일주일. 왜? 일주일. 왜 그러냐면 핵폭탄 자체가 그렇게 위력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방사능이라서. 근데 한 4, 5일 지나면 그게 반감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나와도 피폭이 돼도 한 20년은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은 굶어도 돼요. 그런데 뭘 안 먹으면 죽는다? 물! 항상 1리터짜리 물을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디 데이트를 하든 공부를 하든 놀든 지하철 근처에서 놀아라 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단 1리터짜리 물을 꼭 들고 다녀라. 이러면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섰고요. 중국은 수교율의 최악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일본은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도 낮고 그렇잖아요. 정권 바뀌면 이거 다 뒤집을 거기 때문에 내가 괜히 한국한테 잘해줘봤자 그게 나한테 다시 부메랑으로 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쫀쫀해. 절대로 공짜로 주는 법 없습니다. 자기가 유리할 땐 철저히 그 유리한 걸 활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엄청나게 싸울 일이 하나 있는데 제7광구입니다. 내년에. 일본하고 엄청나게 이거는 갈등 상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시그널을 주는데 야, 전략적 견지에서 좀 한국 좀 봐줘. 그런데 일본이 봐줄 생각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7광구에서 왜 그러냐면 자원이 난다면 가장 많이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유리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해양법이 바뀌어가지고 7광구의 90%가 일본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내년에 이 협정을 계속 같이 갱신할 건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화나는 거죠. 그 미래의 우리의 자원들을 일본이 통째로 다 가져간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수교율의 최악이죠. 북한 이제는 국가 대 국가 관계고 우리가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그리고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즐겁게, 착하게,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세계관을 바라보는 이 시가가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은 두 나라입니다. 현재 하나는 신냉전의 상황을 수용해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현재의 윤석열 정부와 그 주요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현재 세계는 다극화야, 복잡 다극화됐고 미국 중심의 질서가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야 라고 한 문재인식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세계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렸습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젠 너하고 나하고 딴 나라고, 제발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북한은, 우리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우린 딴 나라야 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그걸 해봤더니 지금 민주주의 나라가 몇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을 우리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거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2022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지금은 미국과 서방보다 러시아와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수가 세계적으로 더 많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 새까맣게 된 것일수록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중국은 보세요.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이게 현재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조사한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우호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국과 서방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그리고 가치 동맹에 기반해서 우리가 미국이 당연히 이길 거고 우리는 당연히 민주주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한 중국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고 북한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고, 그리고 미국과 같이 가려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잘 개선해야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에 대한 도전 요인들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 결과에 의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우세의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배했을 때 어땠죠? 미국 편만 들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면 비용이 그만큼 반대급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 비용의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건가? 그 다음에 트럼프의 등장,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 이걸로써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현재 맞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착한지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무역량을 이제 러시아하고 무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국은 진짜 열심히 따랐잖아요. 무역 안 했죠. 마이너스 17% 떨어졌어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무역을 오히려 증가시킨 나라들이 있어. 일본. 아까 누가 그랬죠? 미국에 가장 충실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아니에요. 그 다음 차이나, 인디아, 터키, 스페인, 심지어는 미국의 우방인 벨기움이나 네덜란드도 이때가 기회다 하고 러시아하고 더 무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야, 이 기가 막힌 놈들 봐라. 얼마나 이 사악한 놈들 이거 겉으로는 우리 편인 것처럼 하면서 실속은 다 챙기는구나. 이게 근데 한국은 대단히 충실한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한국은 대단히 사실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한테. 이 평택항 여기 있죠? 여기. 네. 그 다음에 제주 군항. 이거는 중국의 가장 코앞에 있는 전략기지예요. 트럼프가 그걸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 사실은 트럼프의 핵심적인 싱크탱크라는 허슨 연구소의 그 분들과 회의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기조연설자로, 제가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 차관하고 저하고 둘이가 기조연설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생각보다 우리가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이 지정학적인 가치를 보면 이 반도체를 보십시오. 반도체를 보면 어디죠? 주로 미국이 이제 그 기술이라든가 이걸 다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딱 세 개 열강에 그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로 보면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그런데 거기서 버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장악한 그 배터리 시장을 빼버리면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투자 보세요. 미국에 작년에 투자한 나라 중에죠, 한국이 최고입니다. 한국만큼 미국에 투자한 나라가 없어요. 사우스 코리아 보이시죠? 그리고 이 리쇼어링, 미국에 투자해서 그 잡을 창출하는 데 제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다음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로 중국이 미국에 여전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세계에서 한국만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너 트럼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앞으로 트럼프 시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유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도 그 우리 유교에 그거 있잖아요. 지행합일, 그죠? 언행일치. 근데 국제정치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어디 누가 지행합의를 해요? 어디 누가 언행일치를 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행동은 따로 하고, 이게 국제정치의 기본인데 우리는 그걸 마치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말한 거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한국처럼 그 말하는 게 그대로 정책으로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철저히 국익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과거에는 동맹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의 힘은 동맹과 그리고 스스로의 자각 능력 그리고 세계와의 연대의 총합인데, 이제는 자강을 기반으로 해서 동맹과 세계와의 연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의 전략을 가지고 세계를 대하고 우리 스스로의 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는 그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그 인수위에 있을 때 나 국방장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나 할 수 있다고, 무슨 일 생기면 미국에 쪼르 달려가서 전략자산 전개하고 무기 좀 사주면 끝. 그건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한국의 정체성과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풀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엄청나게 이제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압박도 양쪽으로부터 다 올 거고요. 심지어 북한도 우리를 엄청나게 못 살게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을 막을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중국이 돌아섰습니다. 깜짝 놀라게. 북한과 러시아가 합쳐지니까, 옛날에는 중국의 전략 사상이 뭐냐면 한반도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그래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전략적 열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는 듯 했는데, 요즘은 한국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열세인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국익이라고 그랬죠. 이익균형을 실현하는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도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고통은 국민들이 당해요. 그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이 지가 왜 고통을 당한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라는 둘로 갈라져 있고 서로 죽일 놈들 싸우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외세가 개입해서 그들을 조종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나라의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정자들은 국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잘 안배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을 좀 받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곧 드릴게요. 네.